황혼 추억극장입니다. 이번 화는 1972년 신상옥 감독의 명작 영화 궁녀를 재구성한 오디오북입니다. 빚에 몰려 강제 노역에 끌려간 남편을 구하려고 궁녀가 된 여인 복녀. 그녀는 선왕의 아이라 속이고 세자를 낳지만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밀은 점점 조여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던 거짓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그 애틋하고도 비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편하게 들으세요. 1장. 끌려간 남편. 마당 한쪽에 널어둔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흰 적삼, 복녀 자신의 치마, 그리고 작은 베넷 저고리 하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 손수 지은 것이었어요. 복녀는 그 베넷 저고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밤마다 바느질하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옆에서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따스한 눈빛이었어요. 20살 복녀와 23 병렬은 혼인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병렬은 과거 시험에 급제하면 벼슬길에 올라 비단옷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복녀는 비단옷 따위는 필요 없다며 웃었어요. 남편 곁에 있는 것, 그것이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초여름 오후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요. 거친 말발굽 소리가 골목 끝에서부터 땅을 쿵쿵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복녀는 빨래를 걷다가 손을 멈추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벌컥 열리자 얼굴에 검은 점이 박힌 빚쟁이 우두머리가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몽둥이를 든 장정 서너 명이 우르르 따라왔어요. 김병렬이 어딨느냐? 우두머리의 고함이 고요한 마당을 갈라놓았고 닭들이 놀라 푸드덕거리며 흩어졌습니다. 복녀는 빨랫감을 놓지 못한 채 다리를 떨며 굳어버렸어요. 언젠가 이런 순간이 올까 늘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느라 빌린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과거에 급제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병렬이 나왔습니다. 아직 젊은 선비였어요. 허름한 도포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흐리지 않았고 빚쟁이들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돈은 꼭 갚겠소.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시오. 병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복녀는 남편의 주먹이 하얗게 쥐어져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치며 두꺼운 입술 사이로 누런 이를 드러냈어요. 말미, 벌써 석 달째 같은 소리야. 이번 달 안에 못 갚으면 노역으로 때운다고 했잖아. 오늘이 그날이야. 장정들이 병렬에게 다가가자 한 발 물러섰지만 뒤에는 벽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시오. 돈이 곧 생기오. 어디서든 구해오겠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정 하나가 병렬의 팔을 잡고 다른 장정이 반대쪽을 비틀자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복녀가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돌부리에 발이 긁혔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손을 놓으시오. 낭군을 놓아주시오. 장정의 팔을 붙잡고 매달리자 귀찮다는 듯 떼어냈습니다. 땅에 나동그라져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쓰렸지만 복녀는 다시 일어나 매달렸어요. 며칠만 더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제발요. 다급한 목소리가 갈라지며 높아졌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두머리가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어요. 어디서 마련하게? 이 빈집에 뭐가 있어? 우두머리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낡은 세간살이, 빈 곳간. 팔아봤자 빚의 열에 하나도 안 되는 것들 뿐이었어요. 우두머리가 다시 복녀를 보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빼어난 이목구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두머리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병렬이 장정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 버둥거렸습니다. 복녀에게 손 떼면 가만두지 않겠소. 우두머리가 다가가 병렬의 턱을 잡고 얼굴을 자신 쪽으로 돌렸어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샌님 주제에 어디서 협박이야? 비웃으며 턱을 놓고 뺨을 툭 쳤습니다. 모욕적인 동작에 병렬의 눈에 불꽃이 일었지만 붙잡힌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서 끌고 가. 우두머리의 명령에 장정들이 병렬을 질질 끌었고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마당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병렬을 묶어 말에 싣고 순식간에 달려 멀어졌습니다. 복녀가 맨발로 뒤를 쫓았어요. 자갈이 발을 찌르고 풀잎이 종아리를 긁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어요. 서방님, 서방님. 외침이 들판에 울려 퍼졌고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채꾼 일당에게 끌려가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괜히 끼어들면 화가 자기에게 미칠 수 있었으니까요. 병렬이 끌려가면서 뒤를 보았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에 흙투성이 얼굴로 달려오는 아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이 슬픔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이를 가진 아내를 혼자 두고 끌려가야 하다니. 복녀는 더 뛰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무릎이 꺾이며 논두렁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차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남편은 언덕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복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며칠 전 남편에게 아이 소식을 전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병렬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가난하지만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던 그 말. 어떡하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복녀는 그제야 일어나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남편의 신발 한 짝을 주워 가슴에 안았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남편이 읽던 책들을 만졌습니다. 이 책들을 위해 밤을 새우며 언젠가 벼슬길에 올라 편한 삶을 주겠다던 사람이었어요. 그 웃음이 보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곁에 누워 책 읽어주던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복녀는 남편의 책을 가슴에 품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똑같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아빠가 돌아오면 다 괜찮아질 거야. 속삭이며 그 말이 사실이 되기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병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어요. 복녀는 매일 언덕 너머를 바라보며 남편이 걸어오는 모습을 상상했지만 오는 것은 바람뿐이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이 비고 된장도 바닥을 보이자 산에서 나무를 캐다 죽을 쑤어 연명했어요. 하루에 한 끼, 그마저도 점점 양이 줄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입덧이었어요. 복녀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어미가 못나서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밤 복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노역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돌을 나르다 쓰러지는 꿈이었어요.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달려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고 남편이 손을 뻗으며 이름을 불렀지만 닿을 수 없었어요. 땀에 젖어 깨어났을 때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베개도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대로는 안 돼. 결심이 섰습니다. 무엇이든 해야 했어요.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남편을 구하고 아이를 살려야 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처가에 연락해 보았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빚을 갚을 만큼의 돈은 없었습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가난하고 자기 살기에 바빴어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장, 궁녀 간택,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복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을 구할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품을 팔아볼까 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한 집에서 빨래를 해주겠다고 했더니 주인 안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사람이 있다며 돌려보냈어요. 바느질 삭을 받아볼까 했지만 그 돈으로는 빚의 열에 하나도 갚지 못했습니다. 복녀는 지쳐서 장터 한쪽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녀 발이 아팠어요. 그때 관청 앞에 붙은 방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모여 그것을 읽고 있어 복녀도 일어나 다가갔어요.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노인이 소리내어 읽고 있었어요. 궁녀를 간택하노라. 용모 단정하고 행실 바른 처녀로서 15에서 20 사이인 자는 간택에 응하라. 간택된 자의 봉가에는 녹봉을 내리노라. 심장이 뛰었습니다. 녹봉이 봉가에 내려진다. 그 돈이면 빚을 갚고 남편을 노역에서 빼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곧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방문에는 분명히 처녀라고 적혀 있었어요. 복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있었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었어요. 아직 티가 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궁녀가 되면 평생 궁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을 다시 볼 수 없었어요. 영영. 처녀로서 임금의 여자가 되어야 했고 혼인했거나 임신한 것이 발각되면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복녀는 방문 앞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처녀가 아니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녹봉이라는 글자가 떠나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본가에 녹봉을 내리노라. 논두렁을 걸으며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빚이 얼마였는지, 언제까지 노역해야 풀려나는지, 1년, 아니 2년이 걸릴 수도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병들어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빚을 갚으면 남편이 풀려난다. 풀려나면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내가 궁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궁에 들어가면 남편을 볼 수 없다. 모순이었습니다. 남편을 구하려면 남편을 포기해야 했어요. 복녀는 논두렁에 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비가 노역에 끌려가고 어미가 굶주린다면. 병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끌려가면서 돌아보던 눈빛. 기다려. 그 입모양.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간 남편이 그곳에서 쓰러질 수도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뜨자 복녀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서 간직해둔 남편의 신발 한 짝을 꺼내 들었어요. 서방님 용서해 주세요. 속삭이자 결심이 섰습니다. 간택 당일 복녀는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깨끗한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또렷한 눈매에 오똑한 코, 붉은 입술. 마을에서 곱다는 소리를 들어온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간직해둔 남편의 신발 한 짝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방님 저 갑니다. 서방님을 구하러 갑니다. 용서해 주세요. 속삭이고는 신발을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언젠가 돌아와서 이것을 다시 꺼내는 날이 있기를 바라면서. 궁녀 간택 장소에는 20명이 넘는 처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어떤 이는 입술을 깨물고 어떤 이는 손가락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눈에 띄지 않으려 일부러 줄 뒤쪽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발각되면 지엄한 국법을 능멸한 죄로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것이 남편을 살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상궁 2명이 처녀들을 살폈습니다. 한 명씩 앞으로 불러 얼굴을 보고 손을 펴보게 하며 몸을 돌리게 했어요. 혹시 흠이 있는지 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녀의 차례가 왔습니다. 상궁이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려 얼굴을 이리저리 살폈어요. 이름이 무엇이냐? 복녀라 하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상궁의 눈이 날카로웠어요. 상궁의 시선이 복녀의 얼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고운 이목구비를 찬찬히 살피는 것 같았어요. 상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펴보아라. 손을 내밀자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상궁이 손을 살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가사 노동에 시달린 흔적이 역력했어요. 상궁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일을 많이 한 손이구나. 상궁이 중얼거리자 복녀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농가 집안이라 어릴 때부터 일을 도왔사옵니다. 상궁이 다시 복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거두었어요. 됐다. 다음. 복녀가 뒤로 물러나며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간택이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5명이 뽑혔고 그 중에 복녀의 이름도 있었어요.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성공했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임신 사실을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간택된 처녀들은 준비된 마차를 타고 바로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르기 전 복녀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시골 마을 쪽 남편이 있는 곳, 자신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방님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서방님을 구할게요. 속으로 되뇌며 마차에 올랐습니다.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논과 밭, 초가집. 그 모든 것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궁궐문이 가까워졌습니다. 높은 담, 기와지붕, 위험 있는 건물들. 평생 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담이 너무 높아 하늘이 좁아 보였고 기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웅장했지만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마차가 멈추자 처녀들이 하나씩 내렸습니다. 어떤 이는 설레고 어떤 이는 두려운 표정이었어요. 복녀도 내려 발을 딛자 흙이 아닌 차가운 돌바닥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궁문이 닫히며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쿵. 그 소리가 가슴에도 울렸어요. 남편과의 삶이, 시골 초가집에서의 소박한 행복이, 그 모든 것이 저 문 밖에 남겨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아가야, 조금만 참아. 아빠를 구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속으로 말하며 반드시 사실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궁녀들의 처소로 안내되는 길,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기고 녹봉을 받아 남편을 구해야 했어요. 그를 위해서,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3장. 후궁이 된 여인. 궁녀들의 처소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12명이 한 방에서 자야 했어요. 잠자리를 펴면 몸을 돌리기도 어려웠습니다. 복녀는 구석 자리를 얻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긴 계단을 오르내렸어요. 처음 며칠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궁중 예법을 배우고 청소하는 법을 익히고 빨래하는 법을 외워야 했어요. 상궁들은 엄했습니다. 절하는 각도가 틀리면
뺨을 맞았어요. 수라상을 나르다가 그릇이 달그락거려도 벌을 받았습니다. 복녀는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모든 것이 끝이었으니까요. 밥은 제때 나왔지만 먹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상궁들 눈치를 보며 허겁지겁 밥을 떠넣고 다시 일터로 뛰어가야 했어요. 밤이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같은 방에서 자는 궁녀 중에 순득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복녀보다 서너 살 어린 16살이었어요. 경상도 시골 바닷가 마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밝고 활달한 처녀였어요. 웃음이 많고 말이 빨랐습니다. 다른 궁녀들이 힘들어할 때도 순득은 씩씩하게 일을 해냈어요. 복녀는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언가 믿음직스러운 구석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복녀가 물동이를 나르다가 갑자기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담장 모퉁이로 달려갔어요. 입덧이었습니다. 한참을 헛구역질하다가 겨우 진정했어요. 돌아서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순득이었어요. 언니, 괜찮아요? 순득이 복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순득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언가 눈치챈 듯한 눈이었습니다. 복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순득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복녀의 손을 잡고 빨래터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언니, 혹시... 순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복녀는 순득의 손을 잡았어요. 잡은 손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복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남편을 구해야 해. 빚 때문에 노역장에 끌려갔어. 녹봉으로 빚을 갚으면 남편을 살릴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제발 부탁이야. 순득은 한참 동안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녀의 눈에 담긴 절박함을, 두려움을, 그리고 사랑을 읽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비밀 지킬게요. 복녀가 고맙다고 말하려는데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어요. 발자국이 지나가자 복녀는 순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이 어둠 속의 유일한 구명줄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순득은 복녀를 도왔습니다. 무거운 짐은 순득이 대신 들었어요. 입덧이 심할 때면 순득이 먼저 나서서 다른 궁녀들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작은 배려들이었지만 복녀에게는 목숨 같은 것이었어요. 순득은 맛있는 것이 있으면 복녀에게 챙겨주었습니다. 복녀가 거절해도 막무가내였어요. 언니, 요즘 입맛이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드셔야지요. 순득이 속삭였습니다. 복녀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이 궁궐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빨래터에서 만났어요. 다른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달빛 아래서 빨래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순득아, 내 고향은 어떤 곳이니? 복녀가 물었습니다. 경상도 바닷가 작은 마을이에요. 파도 소리가 늘 들리는 곳이었어요. 순득이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나도 고향이 그리워. 복녀가 말했습니다. 시골 초가집, 마당의 빨래, 남편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아득히 멀어졌어요. 며칠 뒤 복녀에게 뜻밖의 일이 닥쳤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빨래터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달빛이 마당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손을 멈추고 그 달을 바라보았어요. 저 달을 병렬도 보고 있을까? 복녀가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숙였어요. 궁녀가 고개를 들고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발자국이 가까워지더니 멈추었어요.
복녀는 바닥만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드는구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는 놀라서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임금 명종이었어요. 고개를 들라. 명종의 명령에 복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종이 복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달빛에 비친 얼굴은 온화했지만 복녀는 그 온화함이 두려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복녀라 하옵니다. 복녀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명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녀. 복이 많을 여인이라. 좋은 이름이구나. 명종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복녀는 명종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왜 임금이 자신에게 말을 건 걸까? 그날 밤 내관이 복녀를 찾아왔습니다. 상감께서 너를 부르신다. 따라오너라. 복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죽고 따라가면 영원히 거짓 속에 살아야 했어요. 떨리는 다리로 내관을 따라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명종의 침전으로 향했어요. 걸으면서 복녀는 병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남편은 어디에 있을까? 노역장에서 돌을 나르고 있을까? 아니면 벌써 빚이 갚아져서 풀려났을까? 녹봉을 받으면 본가에 돈이 갈 것이었어요. 그 돈으로 남편이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복녀는 다른 남자의 여인이 되어야 했어요. 명종의 침전에 도착했습니다. 내관이 문을 열자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복녀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문턱 하나를 넘었을 뿐인데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명종이 손짓으로 복녀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촛불에 비쳐 따뜻해 보였어요. 하지만 복녀는 그 따뜻함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워 말라. 오늘부터 내가 내 곁에 있어라. 복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에 병렬의 얼굴이 스쳤어요. 끌려가면서 입모양으로 했던 그 말 기다려. 복녀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병렬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급제하면 비단옷을 해주겠다던 목소리. 밤마다 책을 읽어주던 목소리.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말하던 목소리. 미안해요, 서방님. 복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속에서 피눈물이 났어요. 복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거부하면 죽었습니다. 받아들이면 영원히 거짓 속에 살아야 했어요. 복녀는 거짓을 아이를 살리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명종이 복녀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복녀는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복녀는 명종의 승은을 입었습니다. 후궁이 되었어요. 새로운 처소가 주어졌습니다. 궁녀 방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넓었어요. 비단 이불이 있었고 촛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음식도 달라졌어요. 흰쌀밥에 여러 가지 반찬이 나왔습니다. 궁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복녀는 가장 먼저 순득을 불렀습니다. 후궁이 되면 자신의 궁녀를 둘 수 있었어요. 복녀는 순득을 자신의 상궁으로 임명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순득만이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곁에 두어야 했어요. 순득이 복녀의 상궁이 되었습니다. 16살 궁녀가 단숨에 상궁이 된 것이었어요. 다른 궁녀들이 수군거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순득은 복녀의 처소로 옮겨와 밤낮으로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복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병녀를 생각했어요. 지금쯤 남편은 어디에 있을까? 자신이 후궁이 된 것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복녀를 원망할까? 아니면 이해해줄까? 녹봉이 본가에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궁에 오기 전에 친정에 단단히 말해두었지만 그 돈이 제대로 병렬의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을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복녀는 그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득만이 진실을 알았습니다. 밤마다 순득이 복녀의 방에 찾아왔어요. 후궁 처소에는 궁녀들이 시중을 들었지만 복녀는 순득만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다른 궁녀들에게는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순득이 복녀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복녀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제 남겨진 것은 남편의 하나뿐인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 일뿐이었습니다. 사장, 왕자의 탄생.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복녀의 배가 만삭이 되었습니다. 이제 임금의 아이를 가진 후궁으로서 당당히 배를 드러낼 수 있었어요. 궁 안의 모든 사람이 임금의 자식이 태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명종은 복녀에게 좋은 음식을 보냈습니다. 전복죽, 삼계탕, 호두와 대추. 시골에서는 구경도 못했던 음식들이었어요. 궁이가 매일 진맥하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궁들이 복녀의 시중을 들었어요. 모두가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복녀만이 두려움에 잠 못 이루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편을 똑 닮은 얼굴이었어요. 명종이 그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역적이라며 복녀와 아이를 끌어내는 꿈이었어요. 복녀는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누군가 눈치채면 어떡하지? 복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아가야, 제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다오. 내가 살려면 그래야 해. 어미도 살아야 하고. 진통이 시작된 밤, 후궁 처소에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산파가 달려왔고 상궁들이 뜨거운 물을 데웠어요. 방 안은 촛불로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복녀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뎠어요. 복녀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렸고 손은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눈앞이 하얘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가 터졌어요. 우렁찬 울음이었습니다. 산파가 갓 태어난 아기를 받아 복녀에게 건넸어요. 마마, 옥동자이옵니다. 상감께 아뢰어야 하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상궁들이 축하 인사를 올렸고 내관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임금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경사였어요. 복녀만이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기의 눈매가 병녀를 닮아 있었어요. 눈, 입술, 이마까지. 매일 밤 그리워하던 그 얼굴이 아기에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상궁들은 그것을 기쁨의 눈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었어요. 이 닮음을 누군가 알아채면 끝이었습니다. 명종이 아기를 보러 왔습니다. 복녀는 숨을 참았어요. 명종이 아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복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나를 닮았구나. 명종이 말했습니다. 복녀는 그 말에 안도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명종은 자기 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복녀를 살렸고 동시에 복녀를 영원한 거짓 속에 가두었어요. 아기는 명종의 아들로 기록되었습니다. 복녀는 정식 후궁의 지위를 얻었어요. 더 큰 하사금이 본가에 내려졌습니다. 그 돈으로 병렬의 빚이 갚아지고 있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이라 복녀는 기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아이에게, 병렬에게, 그리고 자신의 핏줄이라 믿고 기뻐하는 명종에게 미안했습니다.
순득이 복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더니 입을 손으로 가렸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마마, 이야기. 순득이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복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순득이 고개를 끄덕이며 복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복녀는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이가 젖을 빨며 눈을 감았어요.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복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신이 어떤 비밀 위에 태어났는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복녀가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명종이 병석에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약 냄새가 침전에 진동했고 거친 기침 소리가 밤낮으로 울렸어요. 궁이들이 분주히 드나들었지만 명종의 얼굴은 점점 핏기를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대비가 명종의 병상을 찾아왔습니다. 명종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전하, 옥체가 일이 편찮으시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세자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비가 말했습니다. 명종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마마마. 그리하겠습니다. 대비가 복녀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복녀는 그 시선을 느끼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복녀는 아이를 안고 명종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명종이 아이를 보며 힘없이 미소 지었어요. 저 아이가 커서 훌륭한 성군이 되어야 할 텐데. 명종이 중얼거렸습니다. 복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명종은 이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복녀가 명종의 병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명종이 복녀의 손을 잡았어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은 손이었어요. 원자를 잘 키워주시오. 명종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복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이 눈물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복녀 자신도 몰랐습니다. 명종에 대한 미안함인지 병렬에 대한 그리움인지 아니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인지. 다음 날 새벽 명종이 승하했습니다. 궁궐 전체에 곡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흰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애도했습니다. 복녀도 상복을 입고 울었어요. 하지만 세자로 책봉을 못하고 선왕이 죽고 왕가의 다음 후계자인 새 임금이 즉위했습니다. 명종의 조카였어요. 젊고 야심찬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임금은 대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습니다. 대비는 분노했습니다. 오랫동안 궁을 좌지우지하던 대비에게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권력을 잃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대비전에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촛불이 여러 개 켜져 있었어요. 대비가 감찰상궁을 불렀습니다. 손가락으로 복녀의 아들 이름이 적힌 종이를 가리켰어요. 새 임금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저 후궁의 아들을 세자로 세워야 내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감찰상궁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어요. 어찌하오리까, 마마. 저 아이를 세자로 만들어라. 선왕의 임종을 지켜본 자들을 찾아라. 승지든 내관이든 어이든 돈으로 포섭하고 안 되면 약점을 잡아 협박해라. 선왕이 원자를 세자로 삼으라 유언하셨다고 증언하게 만들거라. 대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촛불에 비친 눈이 매서웠어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눈빛이었습니다. 감찰상궁은 명을 받고 물러났어요. 명종이 승하하자
선왕의 후궁들은 별궁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궁 밖에 마련된 궁가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법도였어요. 그런데 복녀에게는 다른 명이 내려왔습니다. 감찰상궁이 찾아와 대비마마의 전교를 전했어요. 원자의 어미는 궁을 떠나지 말고 아이와 함께 머물라는 명이었습니다. 복녀는 불안했어요. 다른 후궁들은 모두 별궁으로 가는데 자신만 남으라니. 곁에 있던 순득이 복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뒤 대비가 복녀를 불렀습니다. 복녀는 아이를 순득에게 맡기고 대비전으로 향했어요. 대비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대비가 옥좌에 앉아 있었어요. 복녀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대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복녀가 고개를 들자 대비가 말했습니다. 아이를 세자로 삼으려 해요. 새 임금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원자가 세자가 되어야 내가 수렴청정을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복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비가 권력을 위해 자신의 아이를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순순히 따르면 영화를 누릴 것이고 거스르면 그리 되지 않을 거예요. 대비의 말에 복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복녀가 바닥에 이마를 대며 대답했습니다. 대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러가세요. 복녀가 대비전을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처소로 돌아오자 순득이 달려왔어요. 복녀는 순득을 끌어안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거짓 위에 거짓을 쌓아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5장 세자 책봉. 그날 밤 도성 외곽의 허름한 주막이었습니다. 감찰상궁이 구석진 방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50대의 사내가 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선왕의 임종을 지켜본 내관이었어요. 자네가 증언만 해주면 된다네. 선왕께서 승하 전에 원자를 세자로 삼으라 하셨다고. 감찰상궁이 탁자 위로 묵직한 주머니를 밀었습니다. 안에서 은자가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그런 유언은 없었습니다. 제가 어찌. 내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감찰상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네 동생이 도박빚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지. 그 일을 덮어준 것도 내 손이 닿았기 때문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 동생은 내일 당장 금부로 끌려가네. 내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선왕의 임종에는 자네 말고도 승지와 어이가 있었지. 그들도 이미 내 손안에 있다네. 자네만 고개를 끄덕이면 되는 거야. 감찰상궁이 다시 은자 주머니를 밀었습니다. 내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집었어요. 알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감찰상궁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막을 빠져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대비전을 향해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으로 3명 모두 확보했다. 이제 누구도 세자 책봉을 막지 못할 것이다. 같은 시각 시골 주막에서는 탁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낡은 기둥에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바닥에는 술이 쏟아진 자국이 얼룩져 있었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술꾼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어지러웠습니다. 구석 자리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어요. 허름한 도포에 풀어 헤친 머리카락. 얼굴은 수척했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노역장에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병렬이었어요. 손등에는 아직 채찍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병렬은 며칠째 복녀를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노역장에서 풀려나자마자 고향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빚은 이미 어디선가 갚아져 있었어요. 누가 갚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렬은 집으로 뛰어갔어요. 복녀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어요.
문이 열린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방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복녀가 쓰던 빗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병렬은 그 빗을 주워 손에 쥐었어요. 이웃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부분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옆집 할머니가 병렬을 붙잡았습니다. 자네 아내가 떠나기 전에 나한테 그러더구먼. 남편 빚 갚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궁녀 간택에 나가면 녹봉이 나온다고. 그 돈으로 남편 구하겠다고. 병렬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복녀가 자신을 구하려고 궁에 들어간 것이었어요. 병렬은 복녀를 찾아 장터를 돌아다니고 주막을 전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마침내 오늘 주막에서 떠도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옆자리의 술꾼이 무심코 던진 말이었어요. 자네 혹시 이 마을 출신 복녀라는 여자 알아? 궁에 들어가서 후궁이 되었다더군. 대단한 팔자야. 병렬의 손에서 막걸리 사발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부딪혀 깨지며 술이 흥건히 퍼졌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해보시오. 병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꾼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어요. 후궁 말일세. 임금의 여자가 되었다는 거지. 아이까지 낳았다더군. 왕자를 낳았다나. 시골 여자가 벼락 출세를 한 거야. 병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임금의 여자, 후궁, 왕자.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어요. 병렬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탁자가 크게 흔들리며 남은 사발들이 쏟아졌어요. 주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어요. 후궁이 되었다고? 그럴 리가 없어. 복녀는 내 아내야. 병렬의 목소리가 주막 전체에 울렸습니다. 술꾼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병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궁녀가 아니라 후궁이라니. 아이까지 낳았다니. 복녀가 자신을 구하려고 궁에 들어간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병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녀야. 내가 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병렬은 주막을 나와 궁궐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복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던 얼굴, 울던 얼굴, 이별하던 날의 얼굴. 복녀를 만나야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진실을 들어야 했어요. 며칠 후 조정어전에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대전의 기둥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신하들이 두 줄로 늘어서 웅성거렸습니다. 오늘 중요한 의결이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임금이 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물 남짓한 젊은 얼굴이었어요. 선왕의 조카로 갑자기 왕위에 오른 터라 아직 권위가 서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눈치를 살피는 눈빛이 불안정했어요. 대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허리를 굽히며 절을 올렸어요. 비단 옷이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신하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어요. 전하, 선왕의 원자를 세자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대비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어요. 원자를 세자로 삼자는 말에 신하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그 아이가 세자가 되면 장차 왕이 됩니다. 그리고 대비가 수렴 청정을 할 수 있었어요.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직 조정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대비마마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리하겠사옵니다. 임금이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신하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을 가늘게 뜨고
대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금부도사 이경구였어요. 새 임금이 즉위하면서 금부도사로 발탁한 인물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새 임금을 모셔온 신복이었어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에 눈빛이 매처럼 예리했습니다. 조정에서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죄인을 신문하면서 잔인하기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원자라. 정녕 선왕의 아이인가. 이경구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무언가 수상한 낌새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선왕이 병석에 누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어요. 시기가 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미인 복녀라는 여자.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어요. 복녀의 아이가 세자로 지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경구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어요. 조사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경구의 집무실에 촛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책상 위에만 촛불빛이 떨어졌어요. 이경구는 밀정이 가져온 서찰을 펼쳐 읽었습니다. 복녀에 대한 조사 보고였어요. 부하들이 며칠 동안 수소문에서 얻은 정보였습니다. 읽으면서 이경구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서찰에는 복녀가 입궁 전 시골에서 혼인한 상태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김병렬.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선비였어요. 빚 때문에 노역장에 끌려갔다는 것, 복녀가 남편을 구하려 궁녀로 지원했다는 것, 그리고 입궁 당시 이미 임신 상태였다는 의혹까지. 복녀에게 남편이 있었다. 이경구가 혼잣말했어요.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이의 아비가 선왕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가. 재미있군. 이경구가 서찰을 촛불에 가져갔어요. 종이 끝에 불이 붙어 천천히 타들어갔습니다. 검은 재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증거는 남기지 않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머릿속에 새겨두었어요. 이것으로 대비를 견제할 수 있겠군. 때가 되면 써먹어야지. 이경구가 부하를 불렀어요.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밀정이었어요. 복녀를 감시하라. 그녀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하라. 남편이라는 자가 나타나면 그것도 알려라. 사내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이경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궁궐의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입가의 미소가 더 짙어졌어요. 대비를 견제할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6장. 다가오는 위협. 궁 안정원에 봄이 왔습니다. 며칠째 내리던 비가 그치고 햇살이 쏟아졌어요.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복녀는 아이를 안고 정원을 천천히 거닐었어요. 순득이 뒤따랐습니다. 복녀의 상궁이 된 뒤로 순득은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손을 뻗어 꽃을 잡으려 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허공을 휘저었어요. 복녀가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조심해야지. 떨어지면 어떡하니. 아이의 볼이 발그레했어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벌써 100일이 지났어요. 눈이 초롱초롱했고 입술이 작은 꽃봉오리 같았습니다. 이 아이만 보면 복녀의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병렬의 아이인데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자라고 있었어요. 복녀는 순득에게 잠시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순득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복녀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등을 기대고 아이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방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복녀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인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이가 복녀의 손가락을 잡았어요. 5개의 작은 손가락이
복녀의 검지를 꼭 쥐었습니다. 복녀는 그 손을 바라보았어요. 병렬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과거 시험 준비하느라 밤새 붓을 잡던 손. 혼이 나던 밤 복녀의 뺨을 쓸어주던 손. 논두렁에서 끌려가면서 뒤돌아보던 눈빛. 그 모든 것이 이제 꿈처럼 아득했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어요.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아이가 복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우는 것을 아는 것 같았어요. 작은 손이 복녀의 뺨을 더듬었습니다. 덤불 뒤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복녀가 화들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옷자락이 덤불 사이로 스치는 것이 보였어요. 분명히 누군가 있었습니다. 복녀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덤불 뒤에 이경구의 밀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복녀의 혼잣말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병렬이라는 이름.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라는 말. 당신이 보고 싶다는 말. 밀정의 눈이 번뜩였어요. 이것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복녀는 황급히 몸을 일으켜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어요. 처소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돌아보지 마. 침착해야 해. 복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처소에 들어가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복녀의 처소에 어둠이 내렸어요.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밖에서 야경꾼의 북소리가 울렸어요. 인정이었습니다. 이 시각 이후에는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었어요. 복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며 이불을 당겼다 밀쳤다 했어요. 요즘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병렬이 노역장에서 쓰러지는 꿈. 아이가 대비의 손에 빼앗기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오늘은 낮에 정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더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분명히 느꼈습니다. 혼잣말을 들었을까? 병렬이라는 이름을, 당신의 아이라는 말을. 복녀는 이불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복녀가 처소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 처음 보는 궁녀가 찾아왔어요. 궁녀는 말없이 작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복녀가 받아들고 펼쳤어요. 글자 2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병렬. 복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누가 보낸 것이냐? 복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궁녀는 표정 없이 대답했어요. 궁금하시면 따라오시지요. 복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남편이 보낸 것일까? 아니면 남편의 소식을 아는 사람일까? 복녀는 아이를 순득에게 맡기고 궁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궁궐 뒤편 인적 드문 정자였어요.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복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누군데 이런 것을 보냈는가? 복녀가 쪽지를 들어보이며 물었어요. 사내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마마는 저를 모르시오나 저는 마마를 잘 알고 있사옵니다. 무슨 소리인가? 특히 마마의 서방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답니다. 복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이 복녀를 훑었습니다. 나는 금부도사 이경구다. 내 비밀을 알고 있다. 내가 입궁 전에 혼이 난 몸이었다는 것, 남편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선왕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 놀란 복녀가 당황하며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이경구가 다시 한 발 다가왔습니다. 놀랄 것 없다. 나는 내 편이 될 수도 있어. 무슨 뜻이오? 대비를 무너뜨리는데 협조하면 너와 아이는 살려주겠다. 조정에서 내가 증언하면 된다. 대비가 너를 협박해서 가짜 세자를 세웠다고. 복녀는 이경구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믿을 수 없었어요. 협조한다 해도 끝까지 살려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없소. 복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경구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거부하겠다는 것이냐? 내 아이를 지켜야 하오. 그쪽을 따른다 해도 아이가 안전하리란 보장이 없소. 이경구가 코웃음을 쳤어요. 어리석군. 내가 원하면 내일 당장 조정해서 내 비밀을 폭로할 수 있다. 그러면 너도 내 아이도 대비도 모두 끝이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느 쪽에 서느냐 뿐이다. 이경구가 몸을 돌렸어요. 떠나기 전 어깨 너머로 말했습니다. 사흘을 주겠다. 그때까지 대답이 없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 이경구가 사라진 뒤 복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경구를 따르면 대비에게 배신자가 되고 거부하면 폭로당해요. 어느 쪽이든 아이가 위험했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생각했습니다. 이경구를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대비도 믿을 수 있을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사각사각.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어요. 복녀가 긴장했습니다. 마마, 저예요. 순득의 목소리였어요. 복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을 열자 순득이 들어왔어요.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밤참을 가져왔어요. 요즘 잘 못 주무시잖아요. 고맙다, 순득아. 복녀가 순득의 손을 잡았어요. 순득이 복녀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순득아, 큰일 났어. 복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득이 놀라서 복녀를 바라보았어요. 금부도사 이경구가 나를 찾아왔어. 모든 걸 알고 있대. 내 비밀을, 아이의 진짜 아버지를. 순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겠어. 정원에서 혼잣말한 것을 들었나 봐. 이경구가 사흘 안에 대답하래. 자기 편에 서서 대비를 무너뜨리는데 협조하면 살려주겠다고. 거부하면 조정에서 폭로한대. 순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복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사람을 믿으시면 안 돼요.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거예요. 나도 알아. 그래서 거부했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순득이 소매로 복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마마, 차라리 대비마마께 먼저 말씀드리시는 건 어떨까요? 순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비마마도 이 비밀이 알려지면 곤란하시잖아요. 이경구가 폭로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함께 막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비마마와 마마는 같은 배를 탄 거잖아요. 복녀는 생각에 잠겼어요. 대비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경구보다는 나았어요. 적어도 대비는 이 비밀이 알려지면 자신도 위험해지니까요. 그래.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복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내일 대비를 찾아가겠어요.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함께 이경구를 막아달라고 할 것이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입을 다물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림자가 창호지에 비쳤어요. 잠시 멈춰 서 있다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복녀와 순득은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순득이 일어섰습니다. 마마, 조금이라도 쉬셔요. 고맙다, 순득아.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 순득이 복녀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어요.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내일이면 대비 앞에 서야 해요.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대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경구에게 당하느니 대비와 함께 막는 것이 나았습니다. 한편 궁궐 담장 밖에는 새벽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담장 아래 수풀에 한 사내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병렬이었어요. 복녀가 궁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 병렬은 며칠째 궁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도성 밖에 숨어서 정보를 모았어요. 밤이 되면 담장 근처까지 잠입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어요. 궁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잡히면 곤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렬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복녀를 만나야 했습니다. 복녀와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했어요. 병렬은 며칠 동안 관찰하며 많은 것을 파악했습니다. 상궁들이 드나드는 시간, 군사들이 순찰하는 경로, 담장이 낮은 곳, 물을 깃는 궁녀들이 나오는 문,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어요. 복녀가 어디에 있는지, 아이는 무사한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들었어요. 후궁이 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 그 아이가 세자가 될 것이라는 것, 그 아이는 내 아이다. 임금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다. 병렬은 속으로 되뇌며 담장에 손을 짚고 안을 살폈습니다. 담장 너머로 횃불빛이 움직였어요. 순찰하는 군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병렬이 몸을 낮추며 어둠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군사들이 지나갔어요. 병렬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담장을 넘으면 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무작정 넘어갔다가는 잡히기 십상이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여보, 반드시 구하러 가겠소. 병렬이 속으로 되뇌었어요. 복녀가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궁이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았어요. 권력 다툼에 휘말리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는 것도. 복녀를 구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담장 위로 다시 횃불빛이 스쳤어요. 병렬은 풀숲에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밤도 담장을 넘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병렬은 어둠 속으로 물러났어요. 7장. 고백과 배신, 피의 밤. 이경구가 준 시간은 사흘이었습니다. 복녀는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이경구를 따르면 대비에게 배신자가 됩니다. 거부하면 조정에서 폭로당해요. 어느 쪽이든 아이가 위험했습니다. 결국 순득의 말이 맞았어요. 대비와 같은 배를 탄 것이었습니다. 이경구가 폭로하기 전에 대비에게 먼저 말해야 했어요. 함께 막아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복녀는 대비전을 찾아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비전의 문이 열렸어요. 대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복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무슨 일이오? 대비가 무심하게 물었어요. 복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마, 급히 아뢰어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금부도사 이경구가 저를 찾아왔사옵니다. 대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경구가 무슨 일로? 그자가 제 비밀을 알고 있사옵니다.
이 아이가 선왕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순간 데뷔전이 얼어붙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데뷔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지금 뭐라고 했느냐? 복녀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아이는 선왕의 아이가 아니옵니다. 이경구가 이것을 알아내어 저를 협박했사옵니다. 자기 편에 서서 데뷔마마를 무너뜨리는데 협조하면 살려주겠다고, 거부하면 조정해서 폭로하겠다고 했사옵니다. 데뷔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눈이 커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잠시 말을 잃은 듯 하더니 탁자를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어요. 쾅! 내년이 미쳤구나. 데뷔가 벌떡 일어나 복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머리채를 움켜쥐자 복녀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어요. 처음부터 속인 것이냐? 선왕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알면서 내 앞에 섰단 말이냐? 마마, 저는 아이를 살리고 싶었사옵니다. 마마와 함께 맞고자 먼저 고아옵니다. 닥쳐라. 데뷔가 복녀의 뺨을 후려쳤어요. 복녀의 입술이 터지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데뷔는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섰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경구가 언제 폭로한다고 했느냐? 사흘을 주겠다고. 아직 하루가 남았사옵니다. 데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이경구가 오늘 당장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 입을 막아라. 이 일은 아무도 몰라야 한다. 알겠느냐? 복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데뷔가 감찰상궁을 불렀습니다. 감찰상궁이 들어와 복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끌려나가며 복녀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마, 이경구를 막아주시옵소서. 제발. 데뷔는 창밖을 바라보며 외면했어요.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데뷔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 믿었어요. 같은 배를 탄 것이니까요. 하지만 데뷔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이경구는 사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복녀가 데뷔를 찾아간 것을 밀정이 보고했어요. 이경구는 그날 바로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조정 어전에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대전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의금부 판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손에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렸어요. 전하, 급히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의금부 판사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자 문서를 펼쳐 보였어요. 금부도사 이경구의 장계이옵니다. 세자가 선왕의 친자가 아니라는 증자가 있다고 하옵니다. 세자가 정녕 선왕의 핏줄인지 조사해야 하옵니다.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어요. 임금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조사를 명한다. 세자의 혈통이 의심스럽다면 밝혀야 할 것이다. 데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발밑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데뷔 전에는 촛불만이 흔들렸어요. 데뷔가 방 안을 서성이며 비단 수건을 움켜쥐어 찢었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떻게 알아낸 것이냐? 누가 발설한 것이냐? 데뷔가 이를 갈았습니다. 감찰상궁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이경구의 밀정이 엿들은 것 같다옵니다. 그 밀정을 처치하라. 그리고 데뷔가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어요. 복녀에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속았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가짜 세자를 세우려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자신도 끝이었습니다. 데뷔는 결심했어요. 전현이 나를 속여 가짜 세자를 세웠다 하라. 전현 혼자 역모를 꾸민 것으로 만들어라. 오늘 밤 안에 죽여라. 감찰상궁이 고개를 들었어요.
대비의 눈에서 냉기가 흘렀습니다. 감찰상궁이 고개를 숙였어요.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감찰상궁이 칼을 품에 감추고 물러났습니다. 대비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이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어둠만이 가득했어요. 복녀가 감금된 처소는 궁궐 구석에 있었습니다.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은 작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어요.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아이는 어디 있을까? 배가 고프지는 않을까? 추우면 어쩌지?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사각사각.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어요. 마마. 순득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녀의 심장이 뛰었어요. 순득이 문틈으로 종이에 싼 떡을 밀어 넣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시옵소서. 힘을 내셔야 하옵니다. 순득아, 아기는 잘 있느냐? 제가 잘 돌보고 있사옵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고맙다. 순득아, 정말 고맙다. 복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순득도 울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손가락이 보였어요. 복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여러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순득이 긴장했습니다. 복녀도 숨을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감찰상궁이 들어섰어요.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득이 두 팔을 벌려 복녀 앞에 섰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마마를 해치려거든 나를 먼저 죽여라. 감찰상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켜라, 천한거사. 대비마마의 명이다. 순득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비킬 거야. 마마는 아무 죄도 없어. 감찰상궁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칼을 높이 들었어요. 순득이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복녀가 비명을 질렀어요. 순득아, 안 돼. 칼이 내리쳤습니다. 순득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순득이 무릎을 꿇었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복녀 앞에 무릎 꿇은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순득아. 복녀가 달려가 순득의 몸을 안았어요. 피가 복녀의 옷을 적셨습니다. 마마. 아이를 데리고 어서 도망치시옵소서. 순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이 감기며 복녀의 품에서 힘없이 쓰러졌어요. 순득아, 순득아, 안 돼. 감찰상궁이 다시 칼을 들고 복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복녀는 순득을 안은 채 눈을 감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서방님, 미안해요.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나무 조각이 흩어졌습니다. 어깨로 문을 들이받은 사내가 뛰어들었어요. 병렬이었습니다. 복녀야. 병렬이 단숨에 감찰상궁에게 달려들어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내년이 감히 내 아내를. 병렬의 눈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감찰상궁을 밀쳐내자 벽에 부딪혀 쓰러졌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복녀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병렬을 바라보았습니다. 병렬이 달려와 복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 괜찮아. 내가 왔어. 서방님. 복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렬이 복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병렬이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빨리 가자. 여기서 나가야 해. 두 사람이 처소를 빠져나왔어요. 복도를 달렸습니다.
그때 순찰을 돌던 군사들과 마주쳤어요. 웬 놈이냐? 잡아라. 병렬이 복녀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후원에 다다랐어요. 연못이 보였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비쳤어요.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지금은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군사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횃불이 후원을 밝혔어요. 포위당했습니다. 군사들이 창을 겨누며 다가왔어요. 병렬이 복녀를 등 뒤로 밀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인은 내 아내다. 손대지 마라. 하지만 선비의 외침이 창끝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앞에서 달려드는 군사를 피하려는 순간 옆에서 창이 찔러왔습니다. 병렬의 배에 창이 박혔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어요. 병렬이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복녀가 달려가 병렬을 부축했어요. 병렬의 배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옷이 붉게 물들었어요. 서방님 안 돼요. 일어나세요. 제발. 복녀야. 병렬이 복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손을 들어 복녀의 뺨을 쓸었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어요. 꼭 살아야 해. 아이를 부탁해. 병렬의 손이 복녀의 뺨을 쓸다가 떨어졌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서방님, 복녀의 절규가 후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횃불을 든 무리가 다가왔어요. 앞장선 자는 이경구였습니다. 병렬의 시신과 그 곁에 주저앉은 복녀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어요. 이게 무슨 꼴이냐? 남편이라는 자가 궁궐까지 쳐들어왔다가 이 모양이 되었구나. 이경구가 혀를 찼습니다. 대비마마께서 널 먼저 처리하려 했다지. 그래도 못 죽였구나. 결국 내 손에 잡히게 되었어. 어차피 죽은 목숨이다만. 복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이경구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인연. 아직도 그런 눈빛이 남았느냐. 이경구가 손을 들었어요. 대역죄인을 묶어라. 복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못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수면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복녀가 갑자기 일어나 연못에 뛰어들었습니다. 군사들이 연못가로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얼마 뒤 복녀의 몸이 연못 위로 떠올랐습니다. 8장. 홀로 남은 아이. 데뷔 전에 촛불만이 흔들렸습니다. 깊은 밤이었어요.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감찰상궁이 들어왔습니다. 마마, 급히 아래옵니다. 말해보거라. 영모의 죄인들은 남녀 모두 숨을 거두었습니다. 시신은 거두어 성 밖에 묻었사옵니다. 데뷔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실은 두 사람과 함께 땅속에 묻혔어요.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도 뒤에 허탈함이 찾아왔어요. 권력을 지키려다 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데뷔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순득이라는 궁녀는 어찌 되었느냐. 데뷔가 물었어요. 감찰상궁이 대답했습니다. 칼에 맞아 쓰러졌으나 목숨은 건졌사옵니다. 처분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데뷔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데뷔가 입을 열었어요. 살려두어라. 그 아이를 돌보게 하라. 감찰상궁이 고개를 들어 데뷔를 바라보았어요. 의아한 눈빛이었습니다. 데뷔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부모의 죄를 아이에게 묻지 않는 것이 도리다. 하오나 마마, 그 아이는 역적의 자식이옵니다. 궁에 두면 후하니. 역적의 자식이라고. 데뷔가 감찰상궁을 쏘아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감찰상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간에는 복녀가 영모를 꾸미다 들통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라. 남편이라는 자는 궁에 잠입하다 죽었다 하고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아이는 폐세자하고 궁 밖으로 내보내라. 순득이 회복하면 그 아이를 맡겨 함께 보내고 감찰상궁이 물러났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대비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멀리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비는 창문을 닫았어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어요. 순득이 아기를 품에 안고 궁문을 나섰습니다.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뒤에서 궁궐의 문이 닫혔습니다. 궁. 순득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궁에서 내준 것은 약간의 노자돈과 쌀 한 말 뿐이었어요. 순득은 도성 밖으로 나가는 길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칭얼거렸어요. 순득이 아기를 달래며 속삭였습니다. 내 아비도 어미도 이제 없구나. 하지만 너는 살아야 해. 아기가 순득의 품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손이 순득의 옷자락을 꼭 쥐었어요. 순득은 아이를 안고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순득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쓰러져간 두 사람의 사랑은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려던 선택이, 남편을 구하려던 결심이 거짓의 덫에 걸리고 권력의 회오리에 삼켜졌습니다. 두 사람의 꿈도 사랑도 지금까지 황혼 추억 극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